정민 장편소설 사이공 나이트. 일부 산자들의 마지막 날. 돈코이 비즈니스 호텔. 불길한 전화벨 소리. 11월의 이른 아침, 호치민시티 돈코이 거리 뒷골목에 위태롭게 우뚝 선 9층짜리 비즈니스 호텔 스위트룸. 별명 대두, 일명 빅헤드로 불리는 김대수가 더블 베드 위에 큰 대자로 누워있다. 185cm가 넘는 큰 키에 얼굴은 큼지막하지만 뾰족한 턱선의 35살 사내다. 70kg이 채 넘지 않아 마르고 날렵해 보인다. 돈코이 비즈니스 호텔은 겉만 번지르르하다. 속은 낡아 빠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먼지가 수북히 쌓였다. 대수가 누워있는 객실은 터무니없이 넓었다. 9층 건물의 꼭대기층을 통째로 차지한 스위트룸에는 분홍색 시트가 깔린 킹사이즈 더블베드와 우유빛 싱글베드가 나란히 놓였다. 침대 앞에는 건장한 남자 3명이 다리를 넓게 벌려 앉아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큼직한 소파가 덩그러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소파의 색은 천박한 빨강. 소파 바로 앞에는 정사각형 유리 테이블이 있다. 테이블 위에서 팔각형 크리스털 잿더리가 빛을 낸다. 뱃사람 5명이 동시에 담배 3갑을 연달아 피워도 너끈히 그 담배꽁초를 먹어치울 만큼의 크기다. 무표정한 객실의 한쪽 벽에는 평범한 사람의 외관을 초현실풍의 그림 작품으로 만드는 대형 거울이 비스듬히 붙어있다. 월남전쟁 때나 울려 퍼졌을 것 같은 다연발 기관총 소리를 내는 오토바이의 엔진 배기음, 9층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마저 깜짝 놀라게 만드는 택시의 신경질적인 경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 CD를 파는 노점상이 틀어놓은 음악 소리가 마구 뒤섞여 대수가 누워있는 객실의 창문 사이를 파고든다. 호치민시티, 한때는 사이공으로 불렸던 이름의 도시의 아침을 깨우는 소리들은 그렇게 대수의 귓속으로 스며들었다. 객실 천장 한쪽 구석에 위태롭게 붙은 에어컨이 냉기를 뿜었다. 에어컨의 찬 기운이 벌거벗은 대수의 몸을 떨리게 한다. 천장에는 먼지가 가득 낀 채 대형 팬이 천천히 돌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짜증을 유발하는 도시의 소음과 누군가의 턱에 한방 주먹을 날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에어컨의 불쾌한 냉기에 대수는 잠에 섰겠다. 침대에 걸터 앉아 말보로 레드 1개 비를 입에 물고 유리 테이블 위에 놓인 까르띠에 금장 라이터를 켜 불을 붙였다. 미시시피 강을 항해하던 젊은 마크 트웨인이 탔을 법한 증기선의 대형 회전차를 닮은 팬이 천천히 돌아가는 객실 천장을 대수는 멍하니 쳐다보다 눈길을 돌렸다. 더블베드의 한쪽 구석에는 화장을 지우지 않은 점띠 접는 여자가 입을 꼭 다물고 가슴까지 시트를 당겨 고운한 잠에 빠져 있다. 대수는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는 여자를 향해 담배 연기를 연거푸 내뿜고는 담배를 객실 바닥에 버리고 슬리퍼 바닥으로 비벼 껐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 대수는 냉장고를 열어 물방울이 맺힌 미지근한 생수병을 따 단숨에 들이켰다. 하루 전날 초저녁, 대수는 인천공항에서 호치민행 아시아나 항공 727에 몸을 실었다. 비즈니스 좌석에 길게 누운 대수는 사이공에서 처리할 일을 하나하나 생각했고 스튜어디스가 차려주는 기내식을 먹었으며 캔맥주 하나와 냉수 한 잔을 주문해서 마셨다. 5시간의 비행 끝에 대수가 탄 여객기는 호치민시티 떤선역 공항의 활주로에 소리 없이 착륙했다. 수화물이 없던 대수는 입국 절차를 간단히 마쳤다. 개찰구 밖으로 나오자 사이공의 후끈한 열기가 차가운 대수의 몸을 휘감았다. 호치민시티 시각으로 22시 30분 떤선역 공항의 출입구 밖에 선 대수는 주위를 휘 둘러봤다. 마중을 나오기로 한 김기승은 보이지 않았다. 일제히 머리를 위로 쳐들고 지저귀는 새떼 같은 소리를 내는 베트남 여자들 사이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운 대수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휴대전화에서는 지금은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음이 베트남어와 영어로 연달아 흘러나왔다. 담배 3개비를 피우는 동안 대수는 통화 버튼을 5번 더 눌렀지만 기계음의 반복은 계속됐다. 기승이 마중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통화마저 불가능하다는 작금의 사태는 그의 일정에 들어있지 않았다. 대수는 담배꽁초를 던지고 택시를 잡아탔다. 뒤응호 반남 택시 운전사가 백미러로 대수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잠깐 마주친 운전사의 눈동자에서 무지막지한 피곤이 흘러나왔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파묻은 대수는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사이공의 밤거리를 멍하니 바라봤다. 재수의 온보튼 누군가는 죽어나가고 돈과 시간이 넘치는 어떤 놈팡이는 시시덕거리며 쾌락을 즐기고 고향집에 돈을 붙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어린 창녀는 바쁘게 아랫도리를 팔고 있을 것이 분명한 사이공의 어둡고도 환한 밤거리가 대수의 눈앞에 휙휙 지나갔다. 응호반남은 호치민시티 중심지인 1군에 위치한 유흥업소 밀집거리다. 사이공을 관통하는 잿빛의 사이공 강가에 접한 좁다란 거리에는 수십 곳의 고급 가라오케와 일본식 라운지, 남성 전용 클럽이 서로 얽히고 설킨 채 자리를 잡고 있다. 사이공에 어둠이 내리면 업소의 간판은 저마다 불을 밝힌다. 멀리서 보면 미녀라고도 할 수 있는 여자들이 각 업소 입구에 나와 손님의 눈길을 사로잡으려 안간힘을 쓴다. 응호반남을 찾는 손님의 대부분은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다. 지옥문처럼 입을 쩍 벌린 휘황찬란한 응호반남 거리 입구에 대수가 탄 택시가 스르르 섰다. 쓸쓸하게 빛나는 가로등 아래에서 대수는 운전사에게 빳빳한 10달러짜리 지폐를 내밀었다. 거스름돈은 됐어. 대수는 어색한 베트남어로 내뱉었다. 뒤통수에 새집을 인 듯한 대수는 천천히 기지개를 켠 후 택시에서 내렸다. 그는 성큼성큼 응호반남의 중심부로 걸음을 옮겼다. 유키라는 간판이 붙은 일본풍 라운지로 망설임 없이 들어간 대수는 마담을 부른 뒤 나이 어린 여급을 골랐다. 여급은 몸집에 비해 손이 매우 작고 가늘었다. 작은 손에 풍만한 가슴, 가는 허리와 어두운 잿빛이 감도는 커다란 눈동자를 가진 여급을 바라보며 대수는 1시간 동안 하이네켄을 5캔 마셨다. 대수는 마담을 불러 맥주와 여자값을 치르고 호텔로 나왔다. 응? 샤워를 하고 침대로 기어들어온 여자의 몸뚱이는 설악산을 휘도는 초가을 바람처럼 서늘했다. 에어컨의 냉기가 여자의 몸뚱이를 초가을에서 늦가을로 만들었다. 호텔방은 한국의 늦가을보다 더 추운 냉기로 가득했다. 길바닥에 자빠진 주정뱅이 얼굴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만큼 차가운 냉기. 직업적인 섹스로 다소 따뜻해진 여자의 몸을 꼭 안은 채 대수는 연달아 담배를 피웠고 뒤척이고 뒤척이다 새벽 4시에 가까스로 잠이 들었다. 불쾌하게 짝이 없는 에어컨 냉기에 잠이 깬 것은 아침 7시였다. 냉장고에서 작은 생수병을 꺼내 목을 축인 대수는 약간 입을 벌리고 잠을 자는 젊은 여자 얼굴을 흘낏 쳐다본 후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어젯밤 떤선엿 공항에서 만나기로 한 기승으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 여자의 몸을 덮고 있는 얇은 시트를 슬쩍 거두려던 바로 그때 대수의 휴대전화가 신경질적으로 울렸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기승이 아닌 양도식이다. 기승형이랑 같이 있냐? 도식의 무덤덤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200달러짜리 여자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대수는 도식의 무덤덤한 목소리를 흉내내며 답했다. 아침부터 한판 했냐? 도식의 빈정대며 물었다. 아직 같이 해도 되는데. 대수가 다시 도식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답했다. 농담 그만두고 지금 어디야? 당장 좀 봐야겠어. 기승형이 연락이 안 돼. 어제 저녁에 나가던 소식이 없어. 이미 알겠지만 휴대전화도 불통이고.
도식의 음성이 갑자기 하이톤으로 변하며 질문과 설명을 연달아 퍼붓는다. 어제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보이지 않더라고. 1시간 넘게 기다리다 호텔로 곧장 왔지. 이제 아침 먹어야 할 텐데. 여기로 올 거지?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쥔 대수는 오른손 중지로 관자놀이를 꽉 누르며 천천히 읊조렸다. 지금 출발할게. 200달러짜리 여자는 치우는 게 좋을 거다. 아침부터 헐떡대기 싫다. 대수는 도식에게 휴대전화로 호텔 주소를 전송했다. 뒤척이는 여자의 엉덩이를 툭 치며 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 당장 나가면 10달러. 침대 위의 여자는 덮고 있던 얇은 시트를 가슴께로 올리며 눈을 살짝 떴다. 여자의 눈두덩이 약간 부어있다. 옷을 주섬주섬 챙긴 여자가 화장실로 엉금엉금 걸어갔다.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 옷을 입는 소리가 화장실 밖으로 새어나왔다. 잠시 후 객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등을 돌린 채 앉아 담배를 피우던 대수가 머리 위로 손을 살짝 흔들었다. 푸미흥, 검디 검은 베트남 커피. 젊은 배불뚝이 한 놈이 길가에 세워진 포르쉐 카이맨 옆에 허리를 살짝 숙인 채 서 있다. 차창 유리를 보며 머리를 손가락으로 정리하던 배불뚝이가 입에 물거있던 이쑤시개를 퇴 뱉더니 누런 필터가 달린 얇고 긴 담배 한 개비를 물었다.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인 배불뚝이가 피처럼 눈부시게 붉은 포르쉐의 문을 열었다. 의기양양하게 운전석 옆에 선 배불뚝이는 트림과 담배 연기를 연신 토해냈다. 필터 가장자리까지 담배를 피운 배불뚝이는 포르쉐 안으로 기어들어가 시동을 걸었다. 차창 밖으로 침을 뱉은 배불뚝이가 핸들을 여유롭게 돌렸다. 배불뚝이를 태운 붉은 포르쉐가 그르렁거리며 원을 크게 돌아 부드럽게 중앙선을 넘었다. 푸미흥은 호치민시티 남부에 조성된 신흥 고급 주거지다. 고급 아파트와 빌라 그리고 외국인 학교, 각종 레스토랑 등의 상가가 즐비한 푸미홍에는 베트남의 신흥갑부, 고위 관료와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한다. 왕복 6차선의 넓은 도로, 깔끔하게 정비된 공원, 화려한 조명을 밝힌 대형 백화점 등이 베트남 전통 시가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11월의 이른 아침, 호치민시티의 태양은 벌써부터 이글거렸다. 도식은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푸미흥을 남북으로 가르는 왕복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한 쌀국수 집을 찾았다.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도식은 엄지와 중지를 엇갈려 딱 소리를 내 종업원을 불렀다. 도식은 가늘게 찢은 닭고기가 몇 점 얹어진 퍼가와 카페 스어다를 주문하고는 포르쉐를 몰고 국수를 먹으러 온 배불뚝이를 무심히 지켜봤다. 배불뚝이의 포르쉐는 고막을 마구 때리는 기분 좋은 엔진음을 남기고 저 멀리 사라졌다. 머리가 조금 벗겨지고 덕에 살이 막 붓기 시작한 도식은 이른 아침에 쌀국수 집을 둘러봤다. 푸른 씹힐줄이 돋은 허벅지가 환히 드러나는 짧은 치마에 음식물 얼룩이 묻은 타이트한 하얀색 반팔 셔츠를 입은 어린 소녀들이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며 주문을 받느라 바빴다. 도식의 정면 테이블에는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보모가 서너 살 된 아이에게 열심히 국수를 먹이는 게 보인다. 그 옆에는 3대 가족이 각기 다른 메뉴를 앞에 놓고 개걸스럽게 먹고 있고, 도식 옆의 테이블에는 바싹 마른 애송이 택시기 운전사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중이다. 주위를 둘러본 도식은 느릿느릿 다리를 꼬며 마일드 세븐 라이트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라이터로 불을 붙인 도식은 천천히 담배를 피웠다. 입술 오른쪽 위에 작은 점이 있는 종업원이 퍼가와 카페 스어다를 도식의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종업원의 얼굴은 예쁘지만 무표정했다. 왼손으로 커피가 담긴 유리잔을 감싼 도식은
대도시에서 배출되는 하수 찌꺼기가 지와 비슷한 색깔의 검디 검은 커피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유리잔 속의 검은색 커피 위에는 젊은 남자의 싱싱한 정액 같은 연유가 두껍게 올려져 있다. 도식은 커다란 플라스틱 막대로 커피와 연유를 천천히 뒤섞은 후 달콤 쌉쌀한 카페 소다를 홀짝이며 빨간 고추 조각이 뿌려진 쌀국수를 느릿느릿 먹었다. 성의 없이 건성으로 추출한 듯한 싸구려 커피향, 닭국수 육수의 노린내, 아침부터 만취한 뱃사람이 방금 내뱉은 듯한 퀴퀴한 담배 연기, 대낮에 격렬한 교접을 부랴부랴 마친 후 샤워를 생략한 중년 남자의 몸에서 나는 듯한 땀 냄새, 터무니없이 낮은 급여를 받는 식당 종업원들이 마구 뿌린 싸구려 향수 냄새가 도식의 주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국수를 다 먹고 젓가락을 놓은 도식은 30달러짜리 노키아 휴대전화의 흑백 액정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전히 기승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잠시 후 도식은 대수의 전화번호를 찾아 정성껏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잠이 덜 깬 대수와 통화를 마친 도식은 깍지를 낀 양손을 위로 올려 느릿느릿 기지개를 켰다. 전박이 종업원을 불러 계산을 한 도식은 식당 앞 차도에 아무렇게나 도열해 있던 택시 중 한 대에 올라탔다. 도식의 옆자리에서 신문을 보며 커피를 홀짝이던 택시 운전사가 어느새 핸들에 손을 얹은 채 뒤를 돌아보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뭐야 이 새끼는? 내 놈 속을 다 안다는 듯한 애송이 운전사의 능금맞은 미소에 도식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식은 자신만만한 표정의 운전사에게 대수가 묻고 있는 돈코이 비즈니스 호텔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아무렇게나 가르쳐 쓴 호텔 주소가 적힌 쪽지는 도식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거칠게 끼워져 있었다. 이른 아침에 비즈니스 호텔 로비는 한산했다. 빛바랜 하늘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후줄근한 바지를 입은 어두운 낯빛의 보안 요원이 프런트 여직원과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옆구리까지 파인 푸른색 아오자이를 입은 프런트 여직원은 로비를 들어서는 도식을 흘깃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부드럽지만 경계를 놓지 않는 직업적인 미소다. 아오자이 여직원과 잡담에 푹 빠져있던 교활한 인상의 보안 요원도 덩달아 도식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로비 건너편의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고 커다란 배당을 맨 백인 여행객 한 쌍이 프런트로 다가왔다. 로비로 들어서는 도식을 바라보던 프런트 여직원이 얼굴 한가득 미소를 지으며 백인 여행객 커플을 맞았고 보안 요원은 아쉽다는 듯 문 밖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로비 중앙의 소파에 앉은 도식은 마일드 세븐과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젊은 베트남 여자가 도식의 시야에 들어왔다. 잠이 덜 깬 표정의 젊은 여자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서둘러 로비를 빠져나간다. 딱 붙은 레깅스에 하이힐을 신은 여자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워 보였다. 천천히 돌아가는 회전문으로 진입한 여자는 이글거리는 태양이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얼굴을 숙이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핸드백에서 꺼냈다. 어디 한번 해보자는 듯한 여자의 검은 눈과 그 주위를 둘러싼 두꺼운 다크서클은 도식은 흘낏 바라봤다. 그러고는 못 본 척 고개를 살짝 숙였다. 도식은 로비 한쪽 구석에 설치된 낡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누군가와 채팅을 하던 벨보이를 불러 차갑고 쓴 카페다 한 잔을 주문했다. 커피는 번개처럼 나왔다. 가로등도 없는 사이공의 밤거리 같은 까만색 커피다. 오도독거리며 얼음을 깨먹느라 볼이 불룩해진 도식은 엘리베이터 쪽을 향해 가볍게 손을 들었다. 로비 건너편 엘리베이터 앞에 잘 차려입은 대수가 나타났다. 세막대기처럼 길고 뾰족한 대수는 발목과 종아리가 환하게 드러나는 검청색 짧은 바지 차림이다. 반짝이 장식이 붙은 요란한 검은색 셔츠가 대수의 몸에
착 달라붙었다. 군살이 없는 대수의 목에는 누런빛의 굵은 황금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커다란 선글라스를 쓴 대수가 다가오자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겼다. 도식은 콧구멍을 살짝 실룩거렸다. $200짜리는 벌써 갔냐? 소파에 앉아있던 도식이 고개를 위로 젖히며 서 있는 대수의 선글라스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아, 농담 마. 진짜 몇 시간 못 자서 피곤해. 선글라스를 벗은 대수가 도식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아침은 먹었냐? 도식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아직. 같이 먹을까? 대수의 말에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 먹으면서 얘기나 하자고. 기승형은 어디 아픈가? 대수는 오른쪽 검지에 낀 커다란 선글라스를 뱅뱅 돌리며 말했다. 대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오순철이 오늘 호치민에 도착할 예정이야. 소파에 앉아있던 도식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기승 대신 순철의 소식을 전했다. 순철이요? 오, 오랜만에 다 모이네. 대수가 도식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반갑다는 듯 말했다. 기승형이 사라진 지 이틀 됐어. 대수에게 손을 잡힌 도식이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다. 네 돈, 순철 형 돈, 내 돈 다 들고 내뺀 것 같아. 처자식도 버린 것 같고. 도식의 말에 대수의 눈이 반짝 빛났다. 도식이 담배를 한 개비 꺼냈고 대수는 도식이 한 모금 마신 차가운 커피를 들어 살짝 들이켰다. 쓰디쓴 커피로 입술을 죽인 대수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다시 꼈고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빗어 넘겼다. 반짝 빛났던 대수의 눈빛이 어두운 선글라스 렌즈 속에 감춰졌다. 렌즈 속 대수의 눈빛에선 어떤 표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프런트 여직원이 대수와 도식의 의심식을 의심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바라봤다. 다시 호텔 로비로 들어온 교활한 표정의 보안 요원은 입을 크게 벌리고 마음껏 하품을 즐겼다. 태평하기 그지없는 자격 미달의 보안 요원이 틀림없다고 도식은 멋대로 추측했다. 미달이 아닌가 보네. 수완나품 공항, 표도르와 타이거. 기승이 사라졌다고? 내 피 같은 돈 50만 달러를 통째로 삼켰다 이 말이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54만 달러지.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용납할 수는 없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데. 방콕에서 호치민시티로 향하는 베트남 항공 여객기의 창가 자리에 앉은 오순철이 뿌드득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어찌나 세게 악물렀던지 가뜩이나 상태가 좋지 않던 아래쪽 이가 더욱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오렌지 주스 한 모금을 꿀꺽 삼킨 순철은 곰곰 생각했다. 그의 고개가 창 쪽으로 약간 비뚤어졌다. 돈은 아무래도 좋다. 1년 동안 재미나게 놀았다. 철석 같은 지 믿었던 기승이 나를 속였다. 주먹을 꽉 쥔 순철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인간을 어떡한다. 여객기가 갑작스레 하강을 하자 순철은 안전벨트를 꽉 조였다. 어제 저녁 타일랜드 푸켓을 출발한 오리엔트 타이 항공 여객기는 1시간 만에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했다. 베트남 항공 호치민행 여객기로 갈아타기 위해 순철은 수완나품 공항에서 6시간을 기다렸다. 베트남 항공은 예고도 없이 이륙 시간을 뒤로 또 뒤로 미뤘다. 수완나품 공항 흡연실에는 술에 취한 러시아 남자들과 늙어서도 교태를 부리는 금발의 러시아 여자들로 가득했다. 우통을 벗은 채 웃음을 터뜨리며 연신 보드카를 들이키던 러시아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떨궜다. 고개를 옆으로 떨구며 쓰러진 러시아 남자의 몸집은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골프 카트 크기였다. 주위의 그 누구도 이 거대한 남자를 일으켜 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고개를 떨군 남자의 입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끈적한 액체가 조금씩 흘러나왔다. 끈적한 액체에서
위액과 섞인 보드카와 역시 위액과 섞인 담배 연기, 반쯤 소화된 정체불명의 음식물이 섞인 냄새가 풍겼다. 100만 명 중 한 명쯤은 향기롭다고 할 만한 냄새가 흡연실을 가득 채웠다. 5시간 동안 약 20번쯤 흡연실을 들락거렸던 순철은 바닥에 널브러진 러시아 남자를 봤다. 본의 아니게 순철은 그가 1.5리터 보드카와 타이거 맥주 6캔을 들이켜는 것을 관찰했다. 표도르를 닮은 대머리의 러시아 남자는 황금색 가슴털을 자랑하며 흡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코를 드르렁 골기 시작했다. 흡연실 천장 구석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호치민행 여객기에 탑승을 시작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수박만한 가슴을 내민 중년의 금발 여자가 흡연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태평한 표정과 태평한 걸음걸이로 흡연실로 성큼 걸어 들어왔다. 또각또각 흡연실로 진입한 금발의 여자는 바닥에 누운 표도르의 배를 하이힐 끝으로 살짝 걷어찼다. 의미를 알 수 없는 표독스러운 러시아 말이 여자의 입에서 터져나왔고 바닥에 누워있던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섬주섬 몸을 일으켰다. 순철이 탄 호치민행 베트남 항공 여객기에는 러시아 단체 관광객들로 가득했다. 표도르를 닮은 대머리 러시아 남자는 순철의 대각선 방향 앞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터질 듯한 가슴의 중년 여자는 표도르의 듬직한 어깨에 머리를 묶고 있었다. 호치민으로 가는 2시간 동안 비행 내내 아오자의 유니폼을 입은 스튜어디스는 표도르 부부에게 타이거 맥주를 계속 배달하느라 바삐 움직였다. 일주일 전 늦은 밤 푸켓에 머물던 순철은 호치민의 김기승으로부터 느닷없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순철이 약 3년에 걸쳐 기승에게 투자한 돈은 54만 달러였다. 그동안 기승은 순철에게 연 40%의 배당금을 딱딱 지급했다. 기승의 지급 조건은 2가지였다. 받을 사람이 호치민으로 올 것. 1회에 지급한 돈은 1만 달러.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10만 달러가 넘는 빳빳한 옷가네가 순철의 주머니로 들어왔다. 한 달에 한 번, 푸켓 혹은 인천에서 순철은 비즈니스 클래스에 편안하게 누워 호치민으로 들어갔다. 기승은 100달러짜리로 1만 달러 뭉치를 만들어 순철에게 건넸다. 100달러짜리 지폐 뭉치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노란색 고무줄로 감겨 있었다. 얇고 노란 고무줄로 돌돌 말린 지폐 뭉치는 몸값 비싼 창녀의 유방처럼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돈을 건네받을 때마다 순철의 가슴도 터질 듯 두근거렸다. 순철은 지난 1년 동안 오로지 수급만을 위해 10번 넘게 호치민을 방문했다. 3, 4일의 체류 기간 동안 순철은 하룻밤에 400달러짜리 5성급 호텔에서 묵었고 아침 저녁으로 전신 마사지를 받았다. 또한 매일 밤 21년산 발렌타인을 마셨고 하룻밤 300달러가 넘는 장녀의 저통을 떡주무르듯 주물렀으며 매일 18홀 라운드를 돌았다. 물론 기승과 함께였다. 모든 비용은 순철이 지불했다. 어차피 기승한테서 받은 돈이겠지만. 기승이 건네주는 옷가네는 낡은 수도꼭지에서 줄줄 흐르는 달콤한 수돗물과 같았다. 상쾌하게 차갑지만 약간 비릿한 수돗물. 순철은 지난 1년 동안 그 비릿하면서 달콤한 수돗물을 조금씩 들이켰다. 일주일 전 늦은 밤 고난 잠에 빠져있던 순철에게 전화를 건 기승은 사업을 정리한다고 통보했다. 덤덤한 목소리였다. 고리 대금업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인 하나가 돈을 들고 튀는 사건이 일어나 더 이상 연 40%의 배당금을 줄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순철은 기승의 느닷없는 통보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미 사업 정리를 시작했다고 밝힌 기승은 순철에게 일주일 후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호치민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투자금 54만 달러 전액과 미지급 배당금 2만 달러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기승의 조건은 2가지였다.
투자금과 배당금은 달러가 아닌 베트남 동으로 지급함. 총 56만 달러, 즉 75억 베트남 동은 알아서 가지고 나갈 것. 75억 베트남 동이라. 전화를 끊은 순철은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다.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돈이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75억 동은 호치민의 얼굴이 새겨진 50만 동짜리 베트남 지폐로 1만 4천 장이 넘었다. 지폐가 1만 4천 장이라. 은행 창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순철은 쉽게 그 규모를 떠올릴 수 없었다. 하지만 커다란 손수대에 가득 담아야 할 것 같았다. 빳빳한 고액권을 술에 가득 싣고 출국 심사를 기다리는 한 남자의 모습을 상상한 순철은 자신도 모르게 싱긋 웃었다.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이 베트남을 나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의 법적 한도는 7천 달러. 환치기를 하든 금을 사든 베트남의 작은 빌딩을 사든 알아서 하라고 기승은 말했다. 일주일 동안 순철은 돈을 가지고 나올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고 계획했다. 호치민, 푸켓, 서울의 환치기 업자 몇 명에게 연락을 지휘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그 방면에 전문가들을 동원하면 불법적인 옷가네를 빳빳한 현찰로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든 계획은 착착 컨테이너 벨트를 지나는 자동차들처럼 순조롭게 진행됐다. 준비를 끝낸 순철은 수완나푼 공항의 흡연실에서 호치민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폐가 가득 실린 화물 카트를 끄는 남자를 바라보며 입이 쩍 벌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즐겁게 상상하면서 러시아 남자가 고개를 떨구며 쓰러지던 바로 그때 순철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양도식이다. 어디야? 도식이 다짜고짜 물었다. 비행기 기다린다. 러시아 남자의 입가에서 풍기는 시큼한 냄새에 코를 약간 찡그리며 순철이 답했다. 그래, 마음 단단히 먹어. 도통 의미를 알 수 없는 도식의 말에 순철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기승형이 사라졌어. 연락이 안 돼. 도식이 무심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어제 통화했는데? 순철이 건방진 녀석을 나무라는 어조로 도식에게 물었다. 어제 통화했다고? 허허, 그거 참. 기승형이 사흘 전에 집을 나갔어. 그 뒤로 연락이 없어. 도식이 혀를 차며 말했다. 아무튼 호치민에서 보자고. 공항에서 기다릴게. 아 참, 대수놈도 함께 있어. 갑자기 전화가 뚝 끊겼다. 도식과 통화를 끝낸 순철은 담배를 비벼 껐다. 흡연실을 나와 화장실로 들어간 순철은 꼼꼼하게 손을 씻고는 거울을 바라봤다. 검게 그을린 각진 얼굴의 키 작은 사내가 거울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숱이 많은 검은 머리카락은 단정했다. 눈꼬리가 비열한 깡패처럼 약간 위로 올라가 있다. 거울 속의 사내와 똑바로 눈을 마주친 순철은 손가락에 물을 살짝 묻혀 머리를 빗었다. 검티검은 머리카락에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갈색과 검은색이 아무렇게나 뒤섞인 순철의 작은 눈동자가 화창하고 무더운 한여름 오후의 바다처럼 반짝 빛났다. 비록 찰나에 불과했지만. 액자 속의 행복. 왕복 6차선의 대로가 내다보이는 호치민시티 푸미흥의 한 카페 2층. 창가 자리에 남자 셋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다. 푸켓에서 온 작고 검고 단단한 오순철. 한국에서 온 길고 마르고 휘청거리는 김대수. 호치민에 살고 있는 하얗고 약간 꼿꼿한 양도식이다. 그러니까 기승이 사라졌다 이 말이야? 푹신한 소파에 눕다시피 등을 기대고 있던 순철이 도식에게 물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라졌다기보다는 사흘째 연락 두절이지. 검게 그을린 순철 쪽으로 고개를 내민 도식이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답했다. 사흘? 기승이 어제도 통화했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폴 스미스 회색 면바지에 파란색 줄무늬 폴로 셔츠,
맨발에 감색 발리구드를 신은 순철이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떻게 되긴. 기승형이 돈을 다 들고 튄 거지. 감쪽같이 모두를 속였거나 아니면 빈털터리로 도망을 쳤거나. 듬성듬성난 얇은 콧수염에 머리를 길게 기른 일본풍의 외모를 가진 대수가 순철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바보가 있나? 라는 대수의 속마음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기승이 집엔 가봤냐? 와이프하고 애들은 잘 있고? 순철은 멍청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던 도식 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물었다. 붉은 별이 그려진 검은색 반팔 셔츠에 허벅지 바깥쪽에 커다란 주머니가 달린 카키색 반바지를 입고 묵묵히 담배를 피우던 도식이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다. 노크에도 기차할 게 없고 기승형 와이프도 연락이 안 돼. 언제 가봤는데? 어젯밤. 도식의 흰자위는 누랬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다. 누렇게 뜬 도식의 초점 없는 눈과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순철이 다시 물었다. 기승이 집이 이 근방이잖아. 그렇지. 도식과 대수가 동시에 대답했다. 지금 가보자.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아야지. 그래야 뭔가 행동을 취하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있던 순철이 등을 꼿꼿이 피며 중얼거렸다. 그럴까? 대수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귀찮다는 듯 내뱉었다. 후끈한 한낮의 열기가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궜다. 키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른 사내 세 명이 후미흥의 거리를 걷는다. 키와 얼굴은 다르지만 사내들의 어깨는 씁쓸한 듯 처져 있다. 한때는 거리의 바람을 갈랐을 사내 셋의 어깨에 무겁고 지겹고 귀찮은 뭔가가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들은 어깨에 내려앉은 무언가의 무게를 아직 알아채지 못했다. 도식과 대수, 순철은 1년에 서너 번 호찌민에서 만났다. 이들은 각자 얼마간의 돈을 기승에게 투자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년에 한두 번 대수와 순철과 도식은 질펀한 배당금 파티를 벌이며 이국의 쾌락을 만끽했다. 갑작스런 기승의 실종에 이들은 당황한 듯 보였다. 대수와 도식과 순철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뜨거운 인도를 터벅터벅 걸어 기승의 아파트로 향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끈한 원색의 초밥 사진이 걸려있는 일식당. 검은 피부에 굵은 쌍꺼풀과 곱슬머리를 뽐내는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생긴 요리사의 사진을 간판으로 내건 인도 식당. 커다란 덩치의 경비원이 험상궂은 맹경 같은 얼굴로 버티고 있는 다국적 커피 체인점을 지나 기승의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우디 A8.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기세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가 기승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주차돼 있다. 정성껏 다림질을 한 연두색 제복을 입은 밝은 표정의 경비원이 도식을 향해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다. 도식은 경비원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다. 세 명의 사내는 부조 작품처럼 아파트 로비 벽에 나란히 붙은 수십 개의 금속 재질 우편함을 지나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늙고 허리가 굽은 베트남 여자의 손에 손을 꽉 잡고 있던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대여섯 살 여자아이가 로비를 가로지르는 세 사내를 조용히 바라봤다. 도식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1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낑낑대며 상승하더니 어느새 11층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 홀을 지나 기승의 집 앞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현관문은 비스듬히 열려 있었다. 열린 문의 안쪽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가 갈기갈기 찢어 밝힌 초식 동물의 내장처럼 난장판이었다. 동화책 몇 권이 철진한 해변가 모래사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처럼 바닥에 흩뿌려져 있다. 더없이 행복하게 미소 짓는 기승. 이런 남편을 어디에서 구하겠어요? 라고 묻는 듯한 기승의 앳된 아내. 파랑과 빨강, 녹색으로 빛나는
라코스테 셔츠를 입은 기승의 어린 딸이 깨진 액자에 담긴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거실 커튼 사이로 강렬한 오후의 햇살이 스며들어 바닥이 반짝반짝 빛을 발한다. 가족 사진 액자에서 떨어져 나온 유리 파편들로 오후의 햇살을 받아 날카로운 빛을 반사하기 바빴다. 서랍장은 모조리 열려있고 소파와 의자는 다리를 위로 하고 비스듬히 누운 채였다. 뭐야 이거? 환장한 풍경이네. 눈을 찡그린 순철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제대로 당한 것 같은데? 주머니에 손을 넣은 대수가 무심하게 말했다. 얼굴을 찌푸린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철이 집 안으로 성큼 발을 들였다. 대수와 도식은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렸다. 기승의 집 맞은편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두꺼운 안경에 굵은 파만 머리를 한 살집 좋은 중년의 한국 여자였다. 어라? 이번엔 한국 빚쟁이 아저씨들인가? 파만 머리의 여자의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가 두꺼운 안경 너머에서 반짝인다. 베트남 빚쟁이들이 때로 물려서 난리치고 갔어요. 난리치던 빚쟁이들이 집주인을 불렀고 허겁지겁 온 집주인이 경비원 호출해서 현관문을 열던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줌마가 술술 말했다. 집 안에 아무도 없었나 보죠? 주머니에서 손을 뺀 대수가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빈집이니까 열쇠 따고 들어갔겠지. 그 집 사람들 법 없이도 살 것처럼 보였는데 참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니까. 그나저나 어제 저녁에도 그 집 세댁이 아니지. 아무튼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야반도주라도 한 건가? 문 밖으로 나온 참견쟁이 아줌마가 팔짱을 낀 자세로 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글쎄요. 저희도 이 집 사람들 만나러 왔거든요. 근데 연락도 안 되고 어디로 갔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혹시 오늘 아침에 이 집 가족 본 적 없어요? 대수가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또박또박 말했다. 아까 듣자하니 월세도 몇 달째 밀렸다던데? 보증금도 받았났고 그 집 아저씨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는데 참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른다니까. 참견쟁이 아줌마가 두꺼운 손가락으로 안경을 위로 올리며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근데 저쪽 아저씨는 여기 살지 않았나? 전에 본 것 같은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도식을 바라보며 여자가 물었다. 무표정한 얼굴의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수와 아줌마의 대화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순철이 대수의 팔을 가만히 잡아 끌었다. 순철은 어느새 기승의 집 밖으로 나와 있었다. 일단 나가자. 순철이 짜증스럽다는 듯 내뱉었다. 검게 그을린 순철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서렸다. 하얗던 도식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뾰족한 대수의 얼굴엔 날이 하나 더 섰다. 복도 창문 아래로 불길한 열기를 가득 품은 바람이 훅 하며 불었다. 살풍경한 기승의 집 앞을 서성이던 도식과 순철, 대수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다. 여전히 밝은 표정의 경비원이 도식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까딱했다. 짙은 푸른색의 긴팔 와이셔츠에 대충 다림질을 한 검은 바지를 입고 아파트 로비 입구에 서 있던 중년 여자를 향해 도식이 오른손 검지를 위로 들었다.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입으로 가져가더니 뭐라고 작게 외쳤다. 잠시 후 택시 한 대가 스르르 도착했다. 운전사 옆자리에 도식이, 그 뒤로 순철과 대수가 자리를 잡았다. 고층 아파트와 고급 식당, 노천 카페와 잘 정비된 가로수가 심어진 품위흥의 대로를 벗어나자 먼지가 풀풀 날리는 왕복 2차선의 낡은 아스팔트 도로가 나왔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어디론가 바삐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분홍색 헬멧을 쓰고 역시 분홍색 대형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자들, 뒤통수에 헬멧을 얹은 코스염의 남자들이 택시 옆을 쌩쌩 내달렸다. 택시가 좌회전을 할 때도 상대편 차량들은
그대로 직진을 했다. 얽히고 설킨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행렬. 그 행렬은 기다란 몸통에 꼼지락거리는 수백 개의 다리를 가진 엄청나게 큰 벌레 2마리가 서로의 몸을 교차하고 길고 긴 교미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좌회전을 할 때 상대 차선의 차량이 직진을 할 수 있는 나라의 길 위에서 도식과 순철 그리고 대수는 사라진 기승을 생각하고 있었다. 기분도 그런데 한국 식당 가서 소주나 한 잔 빨자. 택시 뒷좌석에 반쯤 누워 눈을 감고 있던 순철이 조용히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무심한 얼굴로 차창 밖을 지켜보던 대수가 욱졸했다. 도식이 운전자에게 베트남어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순철은 다시 눈을 감았고 대수는 여전히 차창 밖을 바라봤다. 의기소침한 도식의 뒤통수가 약간 흔들거렸다. 열대의 밤, 비틀거리는 사내들. 사이공에 어둠이 내렸다. 앞내를 풍기는 백인 여행객들, 냄새나는 음식을 손수레에 싣고 다니는 늙은 장사치들, 그림 엽서와 꽃을 들고 다니며 관광객이 뒤를 졸졸 쫓는 교복 차림의 어린아이들, 팬티가 보일 듯한 짧은 미니스커트에 어깨가 환히 드러나는 민소매 셔츠를 걸친 소녀들이 너무 이른 발정에 쩔쩔매는 강아지들처럼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거리 곳곳을 쏘다니고 있었다. 2~3명을 동시에 태운 낡은 오토바이들, 맹수의 눈처럼 강렬한 전도조 등을 킨 시끄러운 자동차들, 피곤한 등과 허리를 가진 소년가 탄 위태로운 자전거들이 아귀처럼 마구 뒤얽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글거리던 사이공은 어둠이 찾아와도 여전히 이글거렸다. 저 먼 우주의 어딘가에서 사이공을 방문한 어둠은 도심 상공 1km 아래로는 접근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이공 도심 곳곳에 서 있는 부도덕한 가로등들이 어둠을 여유롭게 방어하고 있었다. 무기력한 어둠, 그 위로 별들이 반짝였다.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도식이 너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빨간 숯불 위에서 하얀 연기를 피우며 조용히 타는 등심 덩어리를 뒤집으며 순철이 물었다. 마블링이 선명한 등심에서 핏물 한 방울이 아래로 떨어졌다. 정확히 넉 달. 이 생활도 넉 달 만에 끝났네. 창백했던 도식의 얼굴이 소주 몇 잔에 생기를 되찾았다. 너 투자금 총 얼마야? 기승이한테 맡긴 돈 말이야. 순철은 집게를 손에 쥐고 지글지글 소리가 날 정도로 고기를 꽉 누르며 다시 물었다. 얼마 안 돼. 형에 비하면 3발의 피지 뭐. 그까짓 돈 떼더라도 별 문제는 없어. 근데 이런 식은 아니지. 상황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말을 했어야지. 기승이 형 말이야. 느닷없이 사라져버리고 가족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집은 풍비박산이고 이거야 원. 얼굴이 붉어진 도식이 유창하게 말하며 소주를 한 잔 더 들이켰다.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듯. 대수 너한테도 기승이가 돈 정리해준다고 했냐? 잘 구운 고기 한 점을 입에 쏙 넣고는 순철이 오물거리며 대수에게 물었다. 응. 보름 전쯤 전화해서 여기 사업 청산하겠다고 그랬어. 투자금 전액을 베트남 돈으로 바꿔놓겠다고. 형한테도 그랬어? 철저한 채식주의자라도 되는 양 고기에는 손을 전혀 대지 않던 대수의 말이었다. 레퍼토리가 똑같네. 기승이는 작정하고 튄 건가? 아니면 빚쟁이들에게 납치라도 당했나? 뭔 거 같냐? 순철이 소주를 한 잔 더 마신 도식에게 물었다. 모르겠어. 돈을 들고 튀었든 돈이 없어서 사라졌든 그다 아니면 빚쟁이들에게 납치라도 됐든 간에 기승의 형 상황이 걱정이 되네. 야반도주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말이야. 걱정? 우리가 더 걱정 아니냐?
순철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순철과 도식 그리고 대수는 한때 사이공이라 불렸던 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한국 식당의 작은 방에서 쓴 소주를 마시며 현재 상황을 정리했다. 술 취한 머리를 맞대고 재래식 변소에 앉아 볼일 보는 듯한 자세로 고개를 구워주던 베트남 여정호번이 새 사나이의 심각한 표정에 조용히 뒷걸음질로 밖으로 나갔다. 보름 전과 일주일 전 기승이 대수와 순철에게 사업 정리를 통보했다. 기승이 지급을 약속한 투자 원금은 대수가 42만 달러, 순철은 54만 달러에 달했다. 도식에게는 원금 정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술자리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도식의 투자금으로는 계속 고리대금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 기승의 말이었단다. 도식의 원금은 18만 달러였다. 그러니까 도식은 매달 기승으로부터 6천 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도식에 따르면 그 돈은 지난달까지 1년이 넘게 한치 오차 없이 전액 빳빳한 달러로 지급됐다. 도식에 이어 순철과 대수가 주정뱅이들처럼 술을 마셨고 증권가에 갓 입문한 애송이 애널리스트들처럼 기승의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확인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정보는 비슷했다. 기승은 대기업 주재원 출신이었다.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10년 가까이 주재원 생활을 했다. 현재 기승은 호치민시티에서 식당 겸 술집을 두고 운영한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각종 해산물 요리와 맥주를 등을 파는 왁자지껄한 분위기의 술집이었다. 순철과 대수는 그곳에서 술을 마신 적도 있었다. 당시 대수, 순철과 동행한 기승은 술과 음식을 나르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도 하며 점잖게 당부도 했다. 영락없는 사장의 모습이었다. 기승은 그 술집들을 생계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항상 강조했다. 빠듯하지만 딸의 교육비, 아파트 월세, 가족의 생활비가 그곳에서 나온다는 게 기승의 말이었다. 순철과 대수, 도식의 돈을 포함해 한국에서 온 투자금의 규모는 약 100만 달러가 넘는다고 기승이 비밀을 실토하듯 그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온 돈은 기승의 부인과 부인의 친척들이 관리를 하며 처갓집이 있는 메콩델타 지역에 뿌려졌다고도 했다. 약 50%의 이율로 고리 대금업을 하는데 약간의 수수료를 뗀 이자 수익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기승의 설명이었다. 이익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돈은 다시 재투자된다. 기승의 설명대로라면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기승에게는 허황된 구석이 없었다.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사치도 몰랐고 바람도 피우지 않았다. 적어도 그들 3명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월세 1,000달러의 아파트에 살고 아이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는 했지만 생활 자체가 검소하고 소박했다. 기승은 공갈을 치지 않았다. 배포 있는 남자처럼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과장된 언행을 일삼는 도식. 매사에 꼼꼼하고 검소하지만 자동차와 여자 등 관심 있는 사물이나 사람에 한 번 마음이 동하면 끝을 보는 노름꾼 기질이 다분한 순철. 폼잡기를 좋아하며 남자다움을 강조하느라 어리석은 오류를 반복했던 대수는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기승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 신뢰가 투자로 이어졌고 기승은 그들의 신뢰를 결코 깨지 않았다. 3년 이상을. 투자 원금, 이익금, 찾아가지 않은 이익금에서 나온 신규 투자금이 적힌 작은 노트를 기승은 소중하게 보관했다. 기승은 호치민을 방문하는 그들에게 깨알 같은 볼펜 글씨가 적힌 노트를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도식과 대수 그리고 순철은 매번 그 노트를 볼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신들의 재산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기승이 노트에 직접 적었던 글자 재산은 어제까지도 대수와 순철, 도식의 가슴 속에 소중하게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글자 재산은 저 멀리 허공으로 날아간 것으로 보였다. 아니, 날아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불길한 예감이 소주를 마시는 세 사내의 옆자리로 소리 없이 다가섰다. 세 사내는 그 불길한 예감을 소주에 섞어 떨어버렸다.